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느닷없이 떨어져서 생목숨이 둘이나 사라졌죠.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전쟁 확전되냐? 이거 러시아가 드디어는 제대로 일 벌리는 거냐?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예,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사정을 좀 알아보고요.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때까지 그 민간 지역에 사용한 미사일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쐈어요.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최악의 정전 사태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 정도 정전이 없었는데 이제 최악의 그러니까 전기가 다 전기시설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 문제예요. 한 100발 가까이 쐈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발작을 하냐, 또 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전쟁이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조망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 광경이 그 폴란드의 그 접경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접경 마을에 그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크게 이제 움푹 파인 거죠. 뭐 엄청 파였네요. 그래서 나토가 수요일 날 오전 긴급 회의를 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이니까 오늘 오전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보다 한 7시간 정도 늦으니까 현지 시간이거든요. 지금쯤 시작했겠네요. 네.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시작하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진 데가 어디냐? 그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있죠. 폴란드로부터 오는 군수물자들이 다 모여서 가는 리우. 네, 리우에서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국경 부근에 있는 폴란드의 작은 마을입니다. 화요일 날 오후 3시 40분에 떨어졌고요. 여기 지금 이 짙은 파란색이 이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주장들이 좀 엇갈려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리가 쏜 것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폭발한 그 무기는 우리가 쏜 것이 아니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국방부가 4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폴란드 국경 마을에 쏴서 이게 나토의 반응을 간을 보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좀 심각해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쏜 거는 맞는데 이게 잘못 겨냥하고 쏜 것이다. 오차가 많이 났다. 뭐 리우를 겨냥을 했는데 한 70km 벗어나서 떨어진 거다. 뭐 세 번째는 러시아 미사일이 오니까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을 거기다 대고 쐈고 그래서 대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되면서 이게 폭발을 안 하고 격추돼서 땅에 떨어지면서 폭발했다. 네 번째는 러시아 미사일을 쐈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이 이걸 비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이 추락해서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그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S-300의 잔해가 발견됐다는 지금 사진이 돌아요. 그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러시아제이죠. 그러나 누가 사용하냐? 우크라이나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produced by Russia예요. produced in Russia. 그러니까 러시아제 미사일의 잔해라고 발표를 하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안 해요. 저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나토가 그 긴급 회의를 수요일 날 열기로 했다. 그런데 폴란드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 안에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메이드, 러시아 론치트가 아니라 러시아가 발사한이 아니라 폴란드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굉장히 지금 서방 측 반응도 그렇고 러시아도 뭐 바짝 엎드려가지고 굉장히 차분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발리에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 같지 않다. 폴란드의 조사를 지원키로 했다. 정확한 진상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폴란드 외교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메이드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마테우스 모라베이치 폴란드 수상은 진상이 어떻든 단발성 사건이며 싱글 이벤트라고 표현을 해요. 단발성 사건이며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계속된다는 징후는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국방부는 거기서 터진 그 무기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매우 차분한 대응입니다. 만약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진다. 나토의 개입으로 간다. 이랬으면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1310원대입니다. 오히려 아침보다 낮아졌고요. 이런 사정은 유로 등 주요 통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우리 환율이 달러 대비 그 환율 인상폭, 그러니까 통화 가치 하락폭이 비율로 유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10%, 11%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유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유로가 무려 인구가 4억 5천이나 되는 거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인구가 14억이 된다는 그 무서운 중국이 하락폭이 우리보다 1%포인트쯤 높아요. 그리고 일본 엔화는 우리보다 하락폭이 그러니까 가치 하락폭 그러니까 환율 상승폭이 우리보다 한 20% 그러니까 10%포인트쯤 높아요. 그래서 20%대예요. 일본 엔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알아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초점을 절대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점이 이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 이게 뭐 러시아제냐 뭐 러시아에서 쏜 거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요일 날 15일 날 민간 지역 주로 발전소에 대해서 약 100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70%는 방공 요격망, 특히 요새 이제 독일에서 제공한 아이리스하고 미국이 제공한 나삼이라는 방공 요격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를 당했고요. 30%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그 가뜩이나 지금 뭐 그동안에 발전소나 변전소가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아가지고 지금 최악의 정전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바람에 헝가리로 가는 러시아 가스관이 운전 정지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 와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를 지나서 헝가리로 가는 가스관을 열어놨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제는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가 왜 이런 그 발작을 하냐? 발리 회의를 일단 푸틴이 너 오지 마 해서 못 갔잖아요. 거기 갔다가는 뭐 완전히 뭐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못 가고 이제 라브로프 그 외무장관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젤렌스키는 등장해가지고 국제적인 그 도움을 호소를 하고 그리고 연설 과정에서 G20 뭐하러 합니까? 이제 러시아 빼시고 G19 하십시오. G19 하십시오. 그래. 푸틴을 무지하게 약을 바짝바짝 올려놓은 거예요.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이 개땡땡하고 100발을 확 쏟아본 거예요. 저거 전쟁 범죄거든요. 민간 지역 타격은. 그런데다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G20 회의에서 개망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이 그 러시아의 핵무기 운운하는 거 이거 자기들도 나서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다. 좀 저거 하겠다.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돕겠다는 식의 지금 시그널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 고립된 거예요. 이제 중국한테서도 이제 배신당하고 뭐 막강한 동지 북한, 막강한 동지 이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지경이 당한 데다가 지금 헤르손을 강북 헤르손이요. 저는 이제 강북 헤르손, 강남 헤르손을 구별하잖아요. 드네프르강 북쪽. 이 영어를 읽다 보면 재밌는 게 right bank, right side of 드네프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서양권이 다 그럴 텐데 강이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지 이게 북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안 따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강은 어떻게 되냐? 한강의 강북은 강우가 되는 거예요. 강우파, 우파야. 그리고
강남은 강좌파예요. 역시 강남 좌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 나눠요. 서양은. 그러니까 그때 좌우는 강이 내려가는 쪽 하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기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강북 헤르손이라고 부르는 쪽을 전부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튼 드네프르강의 그 강북 쪽 오른쪽은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은 남아서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남겨놓은 사람들은 다 죽거나 뭐 강물에 빠져 죽거나 심지어 많이 죽어 나갔죠. 그래서 지금도 드네프르강에 러시아군 시체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이제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이제 드네프르강 남쪽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강이 이렇게 흐르죠. 거기 남쪽이 저게 이제 그 빨간 점선 해놓은 데입니다. 예, 드네프르강 남쪽이 다 저지대인데다가 메마른 데예요. 그러니까 땅콩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메마른 데예요. 풀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 풀도 다 시들어서 누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참호도 못 파요. 저게 너무 저지대여서 땅을 한 1m 파면은 바로 물이 차요. 참호 아래. 참호도 못 파는 데입니다. 저기가. 그리고 표면은 메말라 있고 땅은 한 1m만 파면 나오고. 그 이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길쭉한 그 빨간 점선이 있는데 저걸 뭐라 그러더라고. 저게 이제 국립공원이에요. 예, 뭐 커브인가 뭔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 저도 이름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같은 데는 저 오데사에서 바로 그 강하고 건너가면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을도 없고 그냥 메마른 그냥 그 모래풀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메말랐냐 표면이 땅콩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저기는 황량한 모래밭이 너무 잘 펼쳐져 있어서 국립공원이에요. 저기도. 그러니까 왼쪽도 국립공원이고요. 오른쪽도 국립공원이에요. 저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기를 사막이라고 불러요. 진짜 데저트. 드네프르 데저트인가 뭐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를 할 때는 올레슈키 샌드, 올레슈키 국립공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그러니까 저기 움푹해가지고 그냥 모래만 있는 거예요, 전부. 저기를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왕창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 빨간 점선에 있는 데가 강 건너서 뭐 5km, 뭐 10km 안에 다 들어오는 데예요. 지금 그 축적 비율이. 그러니까 정밀 포격으로 그냥 작살나는 데예요, 전부. 그래서 막 뒤로 내려빼야 돼. 지금 상태가. 요걸 제가 여기 점선, 그러니까 파란 점선한 거예요. 네모난 파란 점선한 그 부분만 딱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올레슈키 그 모래밭 사막이 있고요. 오른쪽에 그 빨간 점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세요. 왼쪽 보면은 그냥 천지 사방이 물길이고 뭐 물 고여 있는 데잖아. 그러니까 축축한 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길 지킬 방법이 없어요. 메말라서 갈대밭도 아니에요. 저기는 짧은 풀이에요. 그냥 강변에 아주 메마른 낮은 지역의 땅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한 게 그러니까 강남을 갔다고는 하는데 강남에 그런 방어선을 바로 강 앞에 칠 수 있냐? 이게 또 못 쳐요. 보세요. 이제 사진을 가만 보면 저 강 북쪽이 지대가 높잖아요. 강 북쪽에서는 저기가 보여. 아래가 내려 보이는데 강남에서는 이게 딱 엎드려 있으면 뭐 한 20cm 자라서 시들은 그 풀이 다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머리 들면은 상대방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못 지켜요. 아까 그 제가 이 빨간 거 이 빨갛게 점선 친 저 세 지역이 지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특히 정밀 포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는요. 보라색은 이번 전쟁 나기 전에 2014년부터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색이 이제 그 요번에 침공해서 장악했다가 이제 물러서면서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데요. 노란색 쪽이 우크라이나군이 수복한 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수복한 데에서부터 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까지 80km 선을 그으면 80km가 하이마스 거리잖아요. 80km 선을 그으면 저 까만 선이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크리미아 반도의 병목까지 하이마스 로켓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천무가 있다면 천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무 239, 239mm 그 유도탄이. 저 보세요. 그 다음에 저 말리토폴 보이실라나 모르겠다. 말리토폴이라고 그 중요한 도시. 거기는 딱 들어가요. 80km에. 마리우폴도 거의 다 들어가요. 도네츠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 좀 남아요. 저 루한스크는요. 절반은 우크라이나고 절반은 러시아 땅입니다.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 원래 영토였던 루한스크까지는 다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제 감시 정찰 띄우고 이제 무슨 그 글로벌 호크 띄우고 위성 띄워서 다 보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핀포인팅해서 실시간으로 저기 러시아군 지금 저기 뭐야 저기 그 기름 탱크가 와서 섰다. 저기 지금 러시아군의 그 탄약 창고에 탄약이 잔뜩 쟁였다. 지금 러시아군이 얼마가 모였다. 이거 알려주면 거기다 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건 하이마스가 가는 거리고요. 만약에 이제 자주포나 이런 155mm가 가는 거리는 저거의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들이 강변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데는 저 크게 잡아봐야 저기 있는 저 빨간 타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간 타원형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장거리 정밀 화력, 그러니까 long range precision artillery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무슨 일만 하면 되냐? 드네프르강을 탱크에다가 장갑차 같은 것까지 가지고 집어넣으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아까 여기에서 탱크 장갑차 집어넣으려 그러면 답 없어요. 뒤 끊어버리면은 탱크 장갑차 몰살하잖아. 용감무쌍한 분대 내지 소대 규모의 수색 정찰대가 제블린 같은 거 들고 그러면 상대방 장갑차나 상대방 저기 탱크 작살낼 수 있으니까 유탄 발사기 들고 기껏해야 쌩쌩 달릴 수 있는 가벼운 차량, 험비보다 훨씬 가벼운 차량 그런 거나 몰고서 그냥 저기 보트 하나 작은 배 하나 딱 강변에 받쳐놓고서 그냥 싸질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변에 받칠 필요도 없지. 우리 어느 A 포인트에서 퇴각합니다. 그럼 쫙 배우면 얼른 싣고 또 퇴각해버리고. 그런 식의 그 아주 기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기가 높고 전투지가 충만한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에 의한 수색 정찰을 해서 상대방을 이게 아주 그냥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기갑 장비 놓고 해서 갔다가는 당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제 말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이런 그림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보트 타고서 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오신트 쪽에서. 그냥 건너가서 정찰로 다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큰 부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강 건너에서 그러니까 건너온 강북 사이드에서 장거리 정밀 포격 가하고 그 다음에 혹시 상대방 전차나 장갑차가 튀어나오면 갖고 간 제블린으로 쏘고 드론 띄워서 정찰하고 휘젓고 돌아버리죠. 상대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냐. 여기에 이 검은 선 있는 지역 안에서는 특히 왼쪽에서 그러니까 그 강남 해로선의 검은 선 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제가 봐도 돌겠다인데
푸틴 아저씨 돌죠. 그래 약 오르니까 백발 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지금 그 드네프르강이 방어하기가 좋죠. 정말 좋은 데죠. 예, 그 요충지죠. 그래서 드네프르강 딱 있으니까 이제 드네프르강 수비 병력 딱 놔두고서 병력이 어디로 집결하고 있냐? 자포리지아로 많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자포리지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가면 지금 저 파란 그 기둥이 서서 둘로 갈리잖아요. 저 기둥이 내려온 그 자리 끄트머리가 그게 말리토폴이에요. 그러니까 말리토폴까지 딱 끊으면 러시아가 둘로 딱 나뉘는데 한쪽은 크리미아 쪽이고요. 그런데 크리미아는 저 뒤에 케르치 다리가 무너졌잖아. 크리미아가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많은데 보급이 안 되는 데예요. 저걸 말리토폴에서 딱 끊기면. 그 다리 끊긴 크리미아가 나오고요. 한쪽은. 저 강남 해로소는 그냥 해집고 다니면 되는데요. 그냥.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돈바스죠.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쪽. 그래서 마리토폴 쪽으로 내려가서 둘로 딱 갈려가지고 한쪽은 러시아군을 저 둘로 가려면 병력 분산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안 가려면 상대방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서 왕창 밀고 내려가 둘로 갈라가지고 한쪽은 러시아군을 강남 헤르손에서 쓸어버려가지고 자포리지아 일부 강남 헤르손에서 쓸어버려서 크리미아로 우겨놓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도네츠크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저게 마리우폴이죠. 마리우폴 쪽으로 해서 저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저런 대전투가 12월 중에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늦가을에 오는 짧은 라스푸티차가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땅이 언다고요. 그럼 기갑이 작동을 한다고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뇌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혹은 이제 그 미국도 고민이 많고 우크라이나도 고민이 많죠. 명분으로 따지고 당연히 원칙으로 따지면 크리미아를 먹어야 돼요.